명품 같은 인생 이제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인 박정민입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25년간 요구르트 배달을 하던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지금은 다시 요구르트 배달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2022년 초 저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25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요구르트를 배달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500가구를 매일 돌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는 날 없이 배달했습니다. 월 수입은 250만 원 정도였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몸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요구르트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왔고 무릎 관절염도 생겼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는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무섭게 들렸어요. 남편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택배 배송 일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우리 부부는 평생 몸으로 일하면서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회사원이고 둘째도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에 인생이 바뀔 일이 생겼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거예요. 25년 전에 1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12억 원을 받게 된 거였어요. 여보, 우리가 12억이나 받는다니 믿어져요? 남편도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일해서 번 돈보다 훨씬 큰 돈이 한꺼번에 생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생겼어요. 62살이라는 나이에 12억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은행에 그냥 넣어두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았고 그렇다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너무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저는 허리와 무릎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르트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운명을 바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사귄 단골 고객 중에 부유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친해져서 가끔 골프 모임에 참석하곤 했거든요. 그날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김 사장님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민 씨, 요즘 명품 사업이 대박이에요. 제 처형이 명품 리세라는데 1년 만에 5억을 벌었어요. 5억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5억이요? 정말이에요? 네, 진짜예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된 사람들이 국내에서 명품을 사려고 몰려들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에르메스, 샤넬 같은 한정판 제품들은 정가보다 두세 배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산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25년간 요구르트 배달만 해왔으니까 명품 같은 건 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님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21년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가 3,500억 달러였는데 한국 시장만 해도 200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것도 매년 15에서 20%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명품의 마진율이었어요. 김 사장님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디올 핸드백의 원가가 겨우 8만 원인데 소비자 가격은 384만 원이라는 거예요. 마진율이 무려 98%가 넘는다는 이야기였죠. 정민 씨, 이게 바로 명품의 비밀이에요. 제조 원가는 정말 낮은데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이런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밤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정말 김 사장님 말이 맞더라고요. 명품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0%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반 제조업체들이 5에서 10%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이었죠. 루이비통을 소유한 LVMH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니 10년간 5배나 올랐더라고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 그때부터 명품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해보니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여보, 우리가 명품을 뭘 알아요? 25년간 요구르트 배달만 했는데 갑자기 명품 사업이라니. 하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주니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명품이 일반 상품과 달리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인기가 높아진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김 사장님 처형을 직접 만나본 일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1년 전에 명품 리셀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큰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명품은 일반 상품과 달라요.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서 중고가가 신품가보다 높을 때도 있어요. 그녀가 보여준 거래 내역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를 3천만 원에 사서 4,500만 원에 판 기록이 있더라고요. 샤넬 클래식백도 정가 80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에 팔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니 희소성 때문이라고 했어요. 명품 회사들이 일부러 공급을 제한해서 늘 품귀 현상을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서 확신이 섰어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하나의 투자였던 거죠. 명품은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설령 팔리지 않더라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여보, 우리 한번 해봐요. 25년간 요구르트 배달하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어차피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사업가가 되어봅시다. 그날 밤 정말 설렜어요. 25년간 새벽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던 제가 명품샵 사장님이 된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품 사업을 결심한 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5년간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2022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명품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등 주요 브랜드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각 브랜드의 인기 제품 가격 정책, 한정판 출시 전략까지 모든 걸 파악하려고 했어요. 마치 대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했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명품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이었어요. 일반 회사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은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데 명품 회사들은 오히려 적게 팔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페라리 창업자도 페라리는 사람들의 수요보다 한 대 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에르메스의 경우가 가장 극단적이었어요. 버킨백이나 캘리백 같은 인기 제품을 사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VIP 고객들에게만 판매 기회를 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다른 제품을 많이 사야 인기 제품을 살 자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략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인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천재적인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샤넬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년 가격을 올리는데 가격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몰려든다는 거였어요. 일반 상품이라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명품은 정반대였던 거죠. 가격이 비쌀수록 더 특별해 보인다는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었어요. 이런 조사를 하면서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투자 기회였던 거죠.
명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정판이나 단종 모델들은 더욱 그랬고요. 사업 모델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유럽에 바이어를 두고 정품 명품을 직접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원화 가치가 약해져서 해외 직구가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명품을 구하려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입지였어요. 명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매장도 그에 걸맞은 곳이어야 했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50평 규모의 쇼룸을 알아봤는데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청담동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청담동이에요. 요구르트 배달하던 제가 청담동에 가게를 낸다니 믿어져요? 남편도 신기해했어요. 인테리어에도 큰 공을 들였어요. 명품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명, 디스플레이, 동선까지 모든 걸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1억 원이 들었지만 이것도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유럽 바이어 네트워크도 구축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 각각 바이어를 두고 정품 명품을 직접 구매해서 보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바이어들은 각 브랜드 매장과 직접 거래하니까 100% 정품을 보장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바이어 수수료와 배송비, 관세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정품 보장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초기 재고 확보를 위해 8억 원을 투자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과 켈리백, 샤넬 클래식백, 루이비통 네버풀과 스피디, 구찌 디오니소스, 마몽 등 인기 모델들 위주로 구성했어요. 각 브랜드별로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를 준비해서 고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넓혔죠. 직원도 신중하게 뽑았어요. 명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고급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어요. 특히 팀장으로 모신 분은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1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고객 관리부터 진품 감정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문가였죠. 총 투자 금액을 정리했어요. 임대 보증금이 2억 원, 인테리어가 1억 원, 초기 재고가 8억 원, 운영 자금이 2억 원, 기타 비용이 2억 원이었습니다. 총 15억 원이 필요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12억 원과 은행 대출 3억 원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걱정했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명품은 자산이에요. 팔리지 않더라도 가치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손해볼 일은 없어요. 게다가 마진율이 98%예요. 25년간 요구르트 배달에서 번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디올 핸드백 원가가 8만 원인데 384만 원에 팔린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매혹시켰거든요. 요구르트 하나 배달하면 300원 받았는데 명품 하나 팔면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였어요. 1000배 차이였죠. 이제 우리도 성공할 차례예요. 2022년 9월 드디어 프리미엄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명품 편집샵을 오픈했어요. 청담동의 화려한 쇼룸, 엄선된 명품들, 전문 직원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오픈 첫날부터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어요.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에서 청담동 명품샵 사장님으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오픈 첫날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청담동의 화려한 쇼룸에 고급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마치 파리나 밀라노의 명품 부티크 같았어요.
25년간 새벽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던 제가 이런 고급 매장의 사장님이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20여 명의 고객이 찾아왔는데 대부분 청담동에 거주하는 부유한 여성들이었어요. 첫 번째 고객은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에르메스 버킨 30 사이즈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토고 가죽으로 된 에토프 컬러 제품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가격을 묻지도 않고 바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3,200만 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에르메스 매장에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 바로 살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택한 사업 모델이 정확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순간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3,200만 원이라니. 요구르트 1,000개를 배달해야 30만 원인데 명품 하나 팔았더니 3,200만 원이네. 정말 놀라웠어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거죠. 특히 명품 매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인기 모델들을 즉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들에게 큰 어필이 되었어요. 첫 달 매출이 2억 5천만 원을 기록했어요. 에르메스 제품들이 가장 잘 팔렸고 샤넬도 꾸준히 나갔어요. 특히 한정판이나 구하기 어려운 컬러의 제품들은 정가보다 30에서 50% 높은 가격에도 금세 팔렸어요. 고객들이 말했어요. 돈보다는 시간이 아까워요. 여기서 바로 살 수 있으니까 비싸도 괜찮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잘 됐어요. 월 매출이 꾸준히 3억 원을 넘었고 최고 매출을 기록한 달에는 5억 원까지 올랐어요. 순이익률도 20% 이상을 유지했으니까 한 달에 6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벌었던 거죠. 25년간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도 이런 수익을 낸 적이 없었어요. 특히 한정판 제품들의 인기가 대단했어요. 에르메스에서 나온 아티스트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나 샤넬의 시즌 한정판 같은 것들은 정말 인기가 높았거든요. 어떤 샤넬 백은 정가 1,200만 원인데 저희는 1,800만 원에 팔았는데도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구매하신 고객이 말했어요. 이거 내년에는 2,500만 원 될 거예요. 정말 명품이 투자 상품처럼 느껴졌어요. VIP 고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몇 개씩 사가시는 분들이었는데 대부분 강남 부자들이거나 연예계 관계자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2~3번씩 오셔서 제품만 골라서 사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명품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명품은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예요. 특히 에르메스는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명품 투자를 시작했어요. 에르메스 버킨백과 캘리백을 개인 소장용으로 몇 개 구입했거든요. 실제로 몇 달 뒤에 보니까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일반 상품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명품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직원들도 신이 났어요. 매출이 좋으니까 인센티브도 후하게 줄 수 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이런 매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백화점보다 훨씬 좋네요. 고객층도 고급이고 제품도 최고급이니까 일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매장 평판도 좋아졌어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저희 매장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청담동에 정말 좋은 명품 샵이 있다는 소문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거든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몇 분 오셨어요. 물론 신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매출을 보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매장 관리나 고객 응대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직접 매장에 나와서 VIP 고객들을 응대하기도 했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성공한 거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명품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저희 매장도 매월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고객들은 계속 늘어났고, VIP 고객들은 더 자주 오셨어요. 2023년 초에는 매장을 확장할 계획까지 세웠어요. 더 많은 브랜드를 들여오고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다양한 고객들을 맞이하려고 했죠. 어느 날 단골 고객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구르트 배달하시다가 이런 멋진 사업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완전 성공하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25년간 새벽마다 무거운 요구르트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제가 이제는 청담동에서 고급 고객들을 상대하는 명품샵 사장님이 되었으니까요. 허리도 아프지 않고 무릎도 아프지 않았어요. 에어컨 빵빵한 쾌적한 사무실에서 우아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비 오는 날 배달하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계절적인 변화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고객들의 구매 패턴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가격을 묻지도 않고 바로 사던 고객들이 이제는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장님, 이 가방 다른 곳에서는 얼마예요? 온라인에서 더 싼 곳이 있던데요.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해외여행 재개였어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파리나 밀라노에서 직접 명품을 사오는 고객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단골 고객은 말했어요. 사장님, 파리 가서 에르메스 매장에 가보니까 여기보다 30% 저렴하더라고요. 직접 사러 갈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더 큰 문제는 온라인 명품 리셀 플랫폼들이 급속히 성장한 것이었어요. 크림, 반란, 더 리얼리얼 같은 플랫폼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고객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플랫폼들은 오프라인 매장보다 운영비가 적게 들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오프라인 매장은 비싸요. 온라인이 훨씬 저렴하고 편해요. 이런 반응이 늘어났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명품 브랜드들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 샤넬이 가격을 계속 올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제품은 6개월 사이에 20%나 올랐어요. 19년부터 계산해 보니 5년간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더라고요. 클래식백이 500만 원이던 게 1000만 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격이 오르면 더 특별해 보이니까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은 비쌀수록 인기가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급격한 가격 인상에 고객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너무 비싸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합리적이었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명품 가격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샤넬 가격이 미쳤다. 이제 명품도 거품이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특히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명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났어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왜 매년 가격만 올리는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어요. 청담동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명품 편집샵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의 백화점들도 명품 리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졌어요. 신세계와 롯데 같은 대형 백화점들은 자본력이 다르니까 더 다양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었어요.
매출도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9월 매출이 2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더니 10월에는 2억 원, 11월에는 1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5월 임대료 800만 원, 직원 인건비 1,200만 원, 기타 운영비 500만 원을 합치면 고정비만 2,500만 원이었거든요. 특히 재고 회전율이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한 달이면 다 팔렸던 제품들이 3, 4개월씩 재고로 남아있기 시작했어요. 명품은 현금으로 매입하는 거라서 재고가 늘어나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8억 원어치 재고가 있는데 4개월간 안 팔리면 그동안 이자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직원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매장 분위기도 예전만 못했어요. 팀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시장 상황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고객들이 더 신중해졌어요. 실제로 고객들이 한번 보고 바로 사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며칠 고민하고 다른 곳과 비교해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VIP 고객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명품 투자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중고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중고 명품 시장을 조사해 보니 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신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중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남편과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명품 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고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될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새해 첫 달 매출이 1억 2천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한 수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명품업계 전반에서 나오는 뉴스들이었어요. 구찌의 모기업인 케어링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 LVMH도 3분기 매출이 줄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샤넬의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희소성 전략과 지속적인 가격 인상으로 성장해왔던 샤넬이 역성장을 기록한 거예요. 2019년부터 5년간 가격을 거의 2배로 올렸는데 결국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던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샤넬 보이콧 운동까지 벌어졌어요. 이제 정말 너무 비싸졌다. 이런 의견이 주류가 되었거든요. 저희 매장에도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그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샤넬 제품들이 거의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단골 고객은 물었어요. 사장님, 샤넬이 5년 만에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디자인이나 품질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고 명품 시장의 가격 하락이었어요. 신품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중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백이 신품으로는 1,200만 원인데 중고는 6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신품을 사겠어요? 재고 가치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3천만 원에 매입한 에르메스 버킨백이 중고 시장에서는 2,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아직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8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였어요. 전체 재고를 시가로 평가해 보니 30% 이상 가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8억 원어치 재고가 5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 거였어요. 에르메스만이 유일한 예외였어요. 다른 브랜드들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에르메스만은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르메스 제품은 애초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바이어들도 말했어요. 요즘 에르메스는 VIP 고객들에게만 판매해서 저희도 구하기 어려워요. 온라인 플랫폼들의 가격 경쟁도 점점 치열해졌어요. 크림, 발란 같은 플랫폼들이 정품 보장, 최저가 보장을 내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으로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임대료,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이 모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고객들의 구매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투자 목적으로 명품을 사던 고객들이 이제는 정말 쓸 용도로만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한 VIP 고객은 말했어요. 사장님, 명품도 이제 주식처럼 위험한 투자가 된 것 같아요. 가격만 오르고 실질 가치는 그대로인데요.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아예 명품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어요. 굳이 그런 비싼 가방을 왜 사야 하죠? 요즘은 더 합리적인 브랜드들도 많은데요. 이런 반응이 늘어났어요. 특히 20, 30세대들 사이에서는 명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 패턴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매출은 계속 곤두박질 쳤어요. 3월에는 1억 원, 4월에는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정비 2,500만 원을 제하면 실질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이었어요. 더군다나 재고 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매달 5, 6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줄어들어 인센티브를 줄 수 없었고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팀장님도 말했어요. 사장님,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에요. 10년간 명품 업계에서 일했는데요. 결국 이직을 결정하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명품 업계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현재 명품 시장은 거품 조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시장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은행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대출 연장을 위한 재무 상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와 재고 가치 하락으로 담보 능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이었어요. 추가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2024년 5월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매출이 6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정비 2,500만 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재고 회전율도 완전히 멈췄어요. 4개월 전에 들여온 제품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어요. 명품을 현금으로 매입했으니 자금이 모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샤넬 제품들이 심각했어요. 정가 1,000만 원짜리 클래식백을 저희는 1,300만 원에 판매했는데 이제는 800만 원에 내놔도 안 팔렸어요. 중고시장에서는 5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루이비통과 구찌 제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격을 계속 내려도 고객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비교하면서 더 깎아달라고 했어요. 유일한 예외는 에르메스였어요.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켈리백은 여전히 인기가 높았고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올랐어요. 하지만 문제는 에르메스 제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유럽 바이어들에게 연락해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에르메스는 VIP 고객들에게만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도 못 구합니다.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구하지 못해요. 매장에 있는 에르메스 제품 몇 개가 다 팔리고 나자 새로 들여올 수가 없었어요. VIP 고객들도 변했어요. 사장님, 요즘 명품 투자가 위험해 보여요. 샤넬이랑 루이비통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중고가는 떨어지잖아요. 에르메스만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명품을 투자 목적으로 사던 고객들이 완전히 발길을 끊었어요. 직원들도 거의 다 그만뒀어요. 처음에 5명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팀장님까지 나가시고 저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더 이상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가끔 매장에 나와서 도와줬지만 손님도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매장을 열어도 고객이 한두 명 오는 날도 있었고 아예 아무도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 6월에는 매출이 4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매달 2천만 원 이상 적자가 났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12억 원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재고였어요. 8억 원어치 재고가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 시가로 평가하면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4억 원의 손실이 이미 발생한 거였어요. 샤넬 클래식백을 1,000만 원에 샀는데 이제는 500만 원에도 안 팔렸어요. 루이비통 레버풀을 200만 원에 샀는데 100만 원에도 안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월에는 매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매달 2천만 원씩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버티면 남은 돈마저 다 날릴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미 많이 잃었는데 더 잃을 수는 없어요. 2년 만에 폐업이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매장을 정리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년 만에 폐업이었어요. 매장을 정리하는 과정은 정말 참담했어요. 2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꿈과 희망이 무너진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가장 급한 건 재고 처리였어요. 8억 원어치 재고를 어떻게든 팔아야 했어요. 중고 명품 플랫폼에 연락했지만 모두 낮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샤넬 클래식백을 1,00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루이비통 제품들은 매입가의 40% 정도밖에 안 쳐줬어요. 시장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 안 가져가도 돼요. 그들의 말이 정말 냉정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고 매장도 빨리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8억 원어치 재고를 4억 5천만 원에 팔았어요. 3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25년간 요구르트 배달에서 번 돈보다 훨씬 큰 손실이네. 정말 허탈했어요. 임대 보증금 2억 원도 온전히 받지 못했어요. 매장 원상 복구 비용으로 6천만 원이 들었고 밀린 관리비가 1,000만 원이었어요. 결국 1억 3천만 원만 돌려받았어요. 7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인테리어비 1억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어요. 1년 전에 1억 원 들여서 만든 화려한 쇼룸이 이제는 폐기물이 되어버렸어요. 철거 비용까지 3천만 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총 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니 절망적이었어요. 초기 투자금 15억 원에서 정리 과정에서 회수한 돈이 임대 보증금 1억 3천만 원과 재고 처분 4억 5천만 원, 합쳐서 5억 8천만 원이었어요. 손실이 9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2년간 운영 적자 3억 원까지 합치면 총 12억 2천만 원의 손실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12억 원을 모두 잃었고 대출 3억 원까지 남아 있었어요. 62세 나이에 12억 원을 잃고 빚 3억 원만 남게 된 거였어요. 25년간 새벽마다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모은 적금 1억 원도 다 써버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명품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우리 평생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요구르트 배달이나 계속할 걸 그랬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거운 요구르트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쉬지 않고 배달했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으면서 일했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명품이라는 두 글자에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괴로웠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요구르트 배달하던 단골 고객들이 제가 명품 샵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러워했었어요. 정민 씨 대단하세요. 청담동에 명품 샵을 하시다니.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골프 동호회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어요. 김 사장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거든요. 김 사장님 말을 듣고 명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손실을 보다니. 두 아들에게도 미안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다 컸으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 도와드릴게요. 큰아들이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가 되다니. 2024년 10월 매장의 모든 물건이 정리되었어요. 텅 빈 공간에 혼자 서 있었어요. 2년 전 이곳에서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에서 청담동 명품샵 사장님으로. 그때의 저는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2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정말 두려웠어요. 2024년 11월 62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62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요구르트 배달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5년간 해왔던 일이니까 익숙했고 무엇보다 당장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2025년 1월 다시 요구르트 배달을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은 정말 참담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청담동에서 명품샵 사장님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다시 요구르트 아줌마로 돌아온 거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달센터로 향했어요. 무거운 요구르트 박스를 다시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2년 동안 일을 안 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은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박스를 들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배달하는 아파트도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대치동 단지였어요. 25년간 배달했던 그 아파트였죠. 첫날 배달을 나갔는데 예전 단골 고객을 만났어요. 어머, 정민 씨? 명품샵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다시 배달하세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정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대답하고 얼른 자리를 떴어요. 그분의 동정 어린 시선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배달을 하면서 예전 단골 고객들을 자주 만났어요. 정민 씨 사업 안 되셨어요? 명품샵 접으셨다면서요? 많이 힘드시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청담동에 명품샵 차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다시 요구르트를 배달하고 있으니까요. 수입도 예전만 못했어요. 예전에는 월 250만 원을 벌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담당 가구 수를 줄여야 했어요. 500가구 대신 300가구만 담당하니까 월 15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남편도 택배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나이 때문에 예전만큼 벌지 못했어요. 부부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 버는데 거기서 대출 이자 월 100만 원을 내야 했어요. 생활비로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62세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허리 아픈 몸을 이끌고 배달을 다니는 일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으니까요. 2년간의 명품 사업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실수는 명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저는 명품을 일반 상품처럼 생각했거든요. 원가가 낮으니까 마진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명품은 본질적으로 심리적 만족을 파는 상품이었어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그 가방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와 만족감 때문이었거든요. 디올 핸드백 원가가 8만 원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가방을 들고 있을 때 느끼는 우월감과 소속감이 중요했던 거죠. 문제는 이런 심리적 만족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었어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과시욕이 강해져서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빠지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2024년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현상이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명품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맹신했거든요. 실제로 2010년대부터 2022년까지는 꾸준히 성장해 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시장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다는 걸 간과했던 거죠. 특히 명품 브랜드들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샤넬이 5년간 가격을 2배로 올린다는 건 정말 극단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격이 비쌀수록 더 특별해 보인다는 명품의 일반적인 법칙만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과도한 집중 투자였어요. 15억 원이라는 거금을 명품 사업 한 곳에만 몰아넣은 게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거죠. 설령 명품 사업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보관했어야 했어요. 네 번째는 전문성 부족이었어요. 25년간 요구르트 배달만 해온 제가 갑자기 명품 유통업에 뛰어든 건 무모한 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관리, 고객 관리, 재고 관리 등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거든요. 다섯 번째는 시장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고객들의 구매 패턴이 변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신호들이 계속 나타났는데도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했어요. 조기에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방향을 전환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여섯 번째는 재무 관리의 문제였어요. 8억 원어치 재고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리스크 해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명품 가격 보험이나 재고 가치 보장 같은 금융 상품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명품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일곱 번째는 고객층 분석의 오류였어요. 저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진짜 부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산층들이 과시욕 때문에 무리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진짜 부자들은 마크 저커버그처럼 400달러짜리 회색 티셔츠를 입으면서도 브랜드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덟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어요. 크림, 반란 같은 플랫폼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는 명확했거든요. 높은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명품의 화려한 마케팅에 스스로 현혹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에르메스의 희소성 전략, 샤넬의 가격 인상 정책, LVMH의 성장 스토리, 이 모든 게 저를 매혹시켰어요. 하지만 그런 전략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간과했던 거죠. 현재 저는 다시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월 150만 원으로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번 돈이라는 것에 감사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지만 이제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명품샵 사장님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보다 요구르트 아줌마라는 평범한 직업이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브랜드보다는 실용성, 가격보다는 가치, 과시보다는 만족.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12억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명품이라는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올 핸드백 원가가 8만 원인데 384만 원에 팔린다는 그 마진율 98%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마진은 결국 브랜드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 같은 리셀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품은 절대 안전한 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험한 상품이에요. 특히 재개발 보상금이나 퇴직금 같은 인생의 마지막 목돈을 명품 사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처럼 62세에 다시 새벽 배달을 하는 신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